서울 김포공항. 쌀쌀한 어느 날 아침, 반들반들한 돌바닥 위로 하얀 불빛이 반짝인다. 사람들은 서둘러 서로를 밀치고 무거운 여행 가방을 끌며 전광판에 시선을 고정한 채 비행 시간을 확인했다. 다가오는 항공편을 승객들에게 알리기 위해 확성기에서 안내방송이 규칙적으로 울렸지만 줄리아 프레스코스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녀는 휴대전화를 손에 쥐고 동료들로부터 온 일련의 이메일에 답하느라 바빴다. 서울에서 열리는 중요한 컨퍼런스에 참석하게 된 그녀는 그곳에서 자신의 경력을 더욱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날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줄리아는 그녀의 완벽한 계획을 방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믿었다. 그녀는 빠르게 1등석 체크인 구역으로 걸어갔고 그녀의 하이힐은 차가운 타일 바닥에서 단호하게 딸각거렸다. 그녀는 우아하고 몸에 꼭 맞는 회색 정장과 깔끔하게 묶은 금발머리로 자신감 넘치고 강렬한 분위기를 풍겼다. 지금의 위치에 도달하기 위해 쉼 없이 일해왔고 이를 자랑스럽게 생각했다. 체크인 카운터 직원이 그녀에게 미소를 지었을 때 줄리아는 눈가에 떠오른 초조함을 숨기려 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손에 들고 있던 1등석 티켓을 바라보며 그녀는 만족스러웠다. 그녀는 항상 최고의 자리에 있어야 한다고 믿었다. VIP 라운지, 5성급 호텔, 그리고 무엇보다도 1등석. 그래서 그녀가 비행기에 탑승해 캐주얼한 후드 티셔츠를 입은 키 큰 아시아 남자가 1등석. 그것도 바로 그녀 옆자리에 앉아있는 것을 보았을 때 즉각적인 불편함이 솟구쳤다. 줄리아는 잠시 멈춰서서 남자의 친숙한 얼굴을 훑어보았다. 그녀는 그를 즉시 알아보았다. 이찬원, 한국의 유명 트로트 가수. 그녀는 실망감을 감추지 않고 입을 삐죽 내밀었다. 그녀는 클래식 음악 애호가였고 트로트 같은 대중음악을 진지하게 받아들인 적이 없었다. 그녀에게 그런 가수들은 단지 일시적인 유행일 뿐이었다. 언론에 의해 부풀려진 이름들, 진정한 음악적 깊이와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지금 그들 중 한 명이 자신이 진정으로 자격을 갖춘 사람만 앉을 수 있다고 믿는 자리 중 하나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녀는 디자이너 가방을 집어들고 그 옆에 앉게 되어 불쾌하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듯 일부러 큰 한숨을 쉬었다. 그는 그녀를 쳐다보았고 그의 갈색 눈은 차분했다. 그러고는 그녀가 앉을 수 있도록 부드럽게 자리를 내주었다. 정중하게 고개를 끄덕이는 것, 단 한마디도 필요하지 않은 태도였다. 줄리아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턱을 들어 그를 못 본 척한 다음 가방에서 헤드폰을 꺼내며 바쁘게 움직였다. 이 남자와 이야기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비행기가 활주로에서 택싱을 시작했다. 깔끔한 유니폼을 입은 승무원들이 나타나 1등석 승객들에게 음료를 제공하며 전문가다운 미소를 지었다. 아드님, 무엇을 드릴까요? 승무원이 다소 공손한 목소리로 물었다. 고맙습니다. 물만 주세요. 이찬원은 입술에 작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줄리아는 입술을 굳혔다. 이것이 바로 유명인의 특권이었다. 어디를 가든 왕처럼 대접받는 것이다. 그녀는 이런 장면을 수백 번도 더 봤다. 가수, 배우, 인플루언서들이 어떤 장소에 들어오면 즉시 특별 대우를 받는 모습. 그 사이 그녀와 같은 진짜 근로자들. 수십 년 동안 회사 내에서 승진을 위해 노력해온 사람들은 인정받기 위해 끊임없이 싸워야 했다. 그녀는 이찬원을 힐끔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평가와 비난이 가득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얻기 위해 그렇게 열심히 일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단지 대중의 관심을 끌고 몇 곡의 히트곡으로 1등석에 앉아 존경을 받는다는 것. 그녀에게 그건 납득할 수 없는 일이었다. 이찬원은 물잔을 받으며 또 한 번 고맙다는 말을 전했다. 승무원은 감탄을 감추지 못하고 미소 지었다. 정말 큰 영감을 주시는 분이에요. 무대에서 보여주신 감동은 물론이고 자선 활동에서도 정말 멋지시더라고요. 줄리아는 웃음을 터뜨릴 뻔했다. 그녀는 이찬원이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소리로 속삭였다. 어머, 이 세상은 정말 혼란스럽네요. 그저 노래 몇 곡 부르는 것만으로도 영감이 될 수 있다니. 이찬원은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이전처럼 완전히 차분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반응하는 대신 조용히 말했다. 모든 사람은 각자의 방식으로 가치를 창출하죠. 그 대답은 줄리아를 더욱 불쾌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가볍게 미소를 지은 다음 창문 쪽으로 몸을 돌려 그가 존재하지 않는 척했다. 비행기는 두꺼운 구름 속을 지나며 서울로 향했다. 줄리아는 이 비행이 그녀를 영원히 바꿀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비행기는 고도를 안정시키기 시작했지만 줄리아의 기분은 그렇지 않았다. 그녀는 옆을 슬쩍 바라보았다. 이찬원은 편안한 자세로 앉아 있었고 마치 그녀가 있는 것을 전혀 모른 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무심한 태도가 줄리아를 더욱 화나게 만들었다. 그녀는 그가 아첨받는 방식이 싫었고 모든 사람이 그를 마치 위대한 인물인 것처럼 바라보는 것이 싫었다. 그녀의 눈에 그는 단지 트로트 가수일 뿐이었다. 진정한 실력이나 깊이보다는 대중의 인기에 기대어 살아가는 사람. 그녀에게는 결코 특별한 존재가 아니었다. 그녀는 손에 든 샤르도네 잔을 내려다보며 불안할 때마다 하듯 잔을 살짝 돌렸다. 그녀의 일부는 침묵을 지키고 싶었지만 다른 일부는 그녀 안에서 솟구쳐 오르는 경멸심을 억누를 수 없었다. 그녀는 이찬원을 바라보았고 그는 마치 그녀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당신, 다른 사람들의 칭찬에 익숙해진 것 같네요. 줄리아가 갑자기 말을 꺼냈고 그녀의 목소리에는 냉소가 섞여 있었다. 이찬원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의 갈색 눈에는 놀라움도 불쾌함도 전혀 드러나지 않았다. 무슨 뜻이죠? 줄리아는 와인을 한 모금 마시며 어깨를 으쓱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이 당신을 계속 칭찬하는 게 흥미로워서요. 단지 노래를 잘한다는 이유만으로. 이찬원은 살짝 눈살을 찌푸렸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다. 노래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예술입니다. 단순한 음악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죠. 줄리아는 비웃으며 말했다. 영감이라. 저는 당신이 매년 벌어들이는 수익과 광고 계약이 더 고무적일 것 같은데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이찬원은 여전히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지만 그의 눈에는 분노나 반박의 기색이 없었다. 그는 단지 고개를 살짝 저었다. 돈이 전부는 아닙니다. 줄리아는 입술을 굳히며 말했다. 그렇긴 해도 당신은 이 특권을 즐기고 있잖아요. 1등석에 앉아 영광을 누리고 승무원에게 무료 생수 한 잔까지 받고 인생 참 좋죠? 이번에는 지나가던 승무원 중 한 명이 우연히 그 말을 듣고 눈에 띄게 혼란스러워했다. 근처에 있던 승객들도 대화에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1등석의 분위기가 갑자기 긴장되었다. 이찬원은 앞에 작은 테이블 위에 물잔을 놓으며 가볍게 숨을 내쉬었다. 저는 특별한 걸 요구한 적 없습니다. 만약 그것이 당신을 불편하게 했다면 사과드립니다. 그 다정한 말은 줄리아를 당황하게 했어야 했지만 오히려 그녀는 더 짜증이 났다. 그녀는 그의 반응을 예상했지만 이찬원은 반응하는 대신 마치 그녀의 말이 걱정할 가치도 없다는 듯 침착함을 유지했다. 줄리아는 팔짱을 끼고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알아요. 저는 당신에게 아무 문제도 없어요. 다만 사회가 당신 같은 사람들에게 아첨을 하는 반면 실제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는 방식을 정말 싫어하거든요. 이찬원은 한동안 그녀를 바라보더니 차분하게 물었다. 제가 열심히 일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그녀는 그것이 그녀의 중요한 하루를 망치게 두지 않을 것이었다. 다시 휴대전화를 확인하니 동료들로부터 오늘 밤 회의를 상기시키는 메시지가 연달아 와 있었다. 모두가 그녀를 믿고 있었다. 그녀의 프레젠테이션, 그녀의 존재감, 그녀의 날카로운 협상 능력. 줄리아는 입술을 깨물며 자신의 목표를 떠올렸다. 그녀에게 이찬원과 그의 공허한 철학에 신경 쓸 시간은 없었다. 비행기가 활주로에 착륙하며 덜컹거렸고 기내에는 안전벨트를 푸는 소리가 퍼졌다. 줄리아는 재빨리 일어나 가방을 움켜쥐고 통로가 비워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빠르게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찬원은 서두르지 않았다. 그는 차분하게 앉아 차례를 기다렸다. 그녀는 더 이상 그를 보지도 않았다. 비행기 문을 나서자마자 줄리아는 빠르게 통로를 가로지르며 휴대전화를 꽉 쥐었다.
마치 화면에 집중하면 모든 불편한 감정이 사라질 것처럼. 그녀는 수화물 찾는 구역을 지나갔다. 승객들은 컨베이어 벨트에서 자신의 가방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줄리아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다. 서둘러 그곳을 떠나 미리 예약한 택시를 타고 곧장 호텔로 향했다. 차 안에서 한숨을 쉬며 읽지 않은 이메일을 빠르게 스크롤하던 그녀는 중요한 메시지를 확인하려는 순간 뉴스 헤드라인이 휴대전화 화면에 떠오르자 손을 멈췄다. 이찬원의 어머니, 뇌졸중으로 쓰러져 병원으로 긴급 이송. 줄리아는 눈을 깜빡였다. 그녀의 뇌가 이 정보를 처리하는데 몇 초가 걸렸다. 기사를 훑어보던 그녀는 대형 병원 외부 사진을 보며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꼈다. 이찬원은 어머니의 상태가 악화되기 전에 보고 싶어 소식을 듣고 즉시 서울로 돌아갔다. 줄리아는 굳어진 채 앉아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여전히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다. 비행기에서 그녀가 한 말들이 마치 느린 영화처럼 머릿속을 재생했다. 아첨에 지친 적이 있나요? 당신은 당신의 특권을 즐기는 게 틀림없어요. 정말로 걱정해야 할 일이 있나요? 줄리아는 등골이 오싹해졌다. 이찬원은 비행 중에 이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맨체스터에 온 이유를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동정을 구하지도 않았다. 그녀가 기내에서 조롱하고 그의 특권을 비꼬는 말을 쏟아내던 동안 그는 조용히 앉아 모든 것을 견뎌냈다. 줄리아는 침을 삼키며 스스로를 진정시키려 했다. 이건 내 문제가 아니야. 내가 죄책감을 느낄 필요는 없어.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계속해서 불편함이 그녀를 끌어당겼다. 떨쳐버릴 수 없는 감정이었다. 택시가 고급 호텔 앞에 멈췄다. 줄리아는 차에서 내려 코트를 고쳐 입으며 평소의 자신감을 되찾으려 했다. 이건 중요하지 않아. 나는 더 중요한 일을 해야 해. 그녀는 스스로를 설득하며 호텔 로비로 걸어 들어갔다. 프레젠테이션이 있다. 집중해야 한다. 이찬원 같은 일로 주의를 빼앗길 수는 없다. 하지만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비행기에서 아무 말 없이 창밖을 응시하던 이찬원의 모습이 너무나 선명하게 떠올랐다. 그리고 줄리아는 깨달았다. 어쩌면 그녀가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한밤중 줄리아는 갑자기 잠에서 깨어났다. 불안감이 바위처럼 가슴을 짓눌렀다. 그녀는 손을 뻗어 침대 옆 테이블에서 휴대전화를 집었다. 어두운 방 안에서 화면이 차가운 푸른 빛을 비추었다. 여전히 뉴스 헤드라인은 넘쳐나고 있었다. 이찬원, 병상에 있는 어머니를 만나기 위해 급히 서울로 귀국. 팬들,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이찬원을 응원하다. 이찬원, 음악뿐만 아니라 삶에서도 자신의 클래스를 증명하다. 줄리아는 한숨을 쉬었다. 가슴속에 묘한 무게가 남아있었다. 그리고 그녀가 휴대전화를 내려놓으려던 순간 트위터에서 새로운 알림이 떴다. 그녀는 눈살을 찌푸리며 알림을 눌렀다. 순간 온몸에서 피가 식는 느낌이 들었다. 한 영상이 소셜미디어에서 화제가 되고 있었다. 그녀는 링크를 클릭했다. 화면 속에 비친 사람은 바로 자신이었다. 비행기에서 그녀가 보인 행동, 이찬원의 특권을 비꼬던 말, 경멸적인 표현, 신랄한 비난, 모든 것이 고스란히 녹화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바이러스처럼 퍼지고 있었다. 이 여성은 서울행 비행기에서 이찬원을 공개적으로 모욕했습니다. 그가 중병을 앓고 있는 어머니를 만나러 가는 동안 그녀는 그를 조롱했습니다. 게시물 아래에는 수천 개의 분노에 찬 댓글이 달리고 있었다. 그녀는 대체 누구라고 생각하는 거지? 이찬원은 한 번도 자신의 특권을 자랑한 적 없어. 오히려 늘 겸손했어. 이 사람, 당장 해고해야 해. 진짜 뻔뻔한 사람이다. 완벽한 인종차별주의자의 전형. 줄리아는 화면을 내려다보며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그녀의 실수는 이제 단순한 비행기 안의 대화가 아니었다. 전 세계가 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삶은 이제 예전과 절대 같을 수 없었다. 줄리아는 비웃으며 말했다. 아, 당신도 열심히 연습하겠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봐요. 아침부터 밤까지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당신보다 100배는 더 열심히 일하지만 당신처럼 대접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요.
당신은 돈이나 인정을 걱정할 필요도 없잖아요. 이찬원은 대답할지 말지 고민하는 듯했다. 몇 초 동안 침묵이 흘렀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렇게 말했다. 당신은 저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죠. 줄리아는 비웃었다. 당신이 얼마나 운이 좋은지는 충분히 알아요. 노래를 잘하지 못했으면 아무것도 아니었겠죠. 주변 승객들도 다시 한번 대화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몇 줄 떨어진 곳에 앉아있던 중년 남성은 불쾌하다는 듯 고개를 저었고 한 노부인은 줄리아를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바라보았다. 그러나 줄리아는 눈치채지 못했거나 아니, 아예 신경 쓰지 않았다. 이찬원은 한숨을 쉬었다. 모든 사람은 자신만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요. 하지만 제가 그걸 당신에게 증명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줄리아는 눈썹을 치켜 올렸다. 그렇죠. 당신의 이야기는 아마 다른 사람들과 다를 바 없겠죠. 그냥 재능을 타고나서 실제적인 어려움도 없이 수백만을 벌고 있으니까요. 1등석의 분위기는 숨막힐 정도로 답답해졌다. 이찬원은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여전히 분노는 없었지만 약간의 거리감이 느껴졌다. 마침내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를 돌렸다. 줄리아는 승리감을 느끼면서도 막연한 불편함을 느끼며 와인을 한 모금 더 마셨다. 그녀는 왜 그런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이찬원의 눈빛에는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그는 마치 그녀의 껍질을 꿰뚫어보고 그녀 자신도 아직 깨닫지 못한 무언가를 이해하는 것 같았다. 비행기는 침묵 속에 여행을 계속했지만 줄리아는 방금 뭔가 잘못했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다. 그리고 그녀는 단 몇 시간 만에 자신이 그 결과에 직면하게 될 줄은 전혀 몰랐다. 비행기는 하강하면서 약간 흔들렸고 승객실의 불빛이 몇 번 깜빡이다가 다시 안정을 찾았다. 조종실에서 안내방송이 들려왔다. 기장의 차분한 목소리가 10분 후에 서울 김포공항에 착륙할 것임을 알렸다. 줄리아는 시계를 보며 비행기가 거의 끝나가고 있다는 사실에 안도했다. 방금 이찬원과 나눈 대화는 무시하려고 노력했지만 여전히 그녀의 기억 속에 남아있었다. 그녀는 이런 기분이 싫었다. 이겨야 할 논쟁에서 자신이 졌다는 기분이었다. 그녀는 소리를 지르거나 욕설을 사용하지 않았지만 그녀가 말한 방식은 그녀가 이찬원을 얼마나 싫어하는지를 보여주기에 충분했다. 줄리아는 마치 누군가가 방금 그녀의 복부를 세게 때린 것처럼 느꼈다. 그녀는 이전에 그렇게 공개적으로 스캔들에 휘말린 적이 없었다. 수년간 줄리아는 항상 동료와 파트너들의 눈에 완벽한 이미지를 유지해왔다. 그녀는 스토리를 조작하는 방법도 개인 브랜드를 구축하는 방법도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단 하나의 영상 때문에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다. 그녀는 이메일을 열었고 예상했던 대로 회사로부터 수십 개의 메시지가 와 있었다. 그중 하나는 CEO에게서 온 것이었다. 줄리아, 우리 지금 당장 얘기해야 해. 온라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설명할 준비를 해. 줄리아는 심호흡을 하며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진정해. 이럴 리 없어. 그녀는 하나의 작은 사건으로 자신이 쌓아온 모든 것을 망칠 수 없다고 믿었다. 그녀에게는 전략이 필요했다. 합리적인 설명,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필요했다. 하지만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녀는 영상이 너무 명확하게 찍혀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편집된 것이라는 주장조차 할 수 없었다. 그녀는 자기가 한 말을 부인할 수 없었다. 모든 게 그녀의 잘못이었다. 모든 말, 모든 표정, 모든 경멸적인 눈빛까지. 줄리아는 자리에서 일어나 호텔 창문으로 걸어갔다. 희미한 가로등 아래 잠든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며 그녀는 자신을 두렵게 만드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녀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그녀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그녀는 틀렸다. 적발되었기 때문이 아니었다. 그녀의 경력만 위기에 처한 것이 아니었다. 처음으로 그녀는 자신이 진심으로 멸시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다. 그녀는 비행기에서 이찬원의 눈빛을 떠올렸다. 화난 표정도 아니었고 복수하려는 표정도 아니었다. 하지만 그것은 경멸에 익숙하면서도 여전히 침묵을 선택한 사람의 시선이었다. 단 한 번의 시선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다. 별표,
당신은 나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면서 당신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만으로 나를 판단하는군요. 별표. 줄리아는 눈을 감고 마음속에서 솟구치는 죄책감을 억누르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사라지지 않았다. 그 감정은 그녀에게 끈질기게 달라붙어 있었다. 그때 그녀의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알 수 없는 번호였다. 줄리아는 망설이다가 답변 버튼을 눌렀다. 여보세요? 깊고 예의 바른 목소리가 울려 퍼졌지만 따뜻함은 느껴지지 않았다. 줄리아 프레스콧 씨 맞으시죠? 줄리아는 숨을 삼켰다. 네, 누구시죠? 저는 이찬원 씨의 매니저입니다. 줄리아의 온몸이 굳어졌다. 제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느렸지만 의미심장했다. 이찬원 씨가 영상을 봤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줄리아는 숨을 쉴 수 없었다. 그녀는 미디어 위기에 대비했지만 이건 대비하지 못했다. 직접 마주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 잊을 수 없는 그 눈빛을 다시 보지 않아도 되는 상황만을 원했는데 그녀는 침을 삼켰다. 언제요? 지금 바로요. 줄리아는 거울 속에 자신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한 번도 본 적 없는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심호흡을 하며 당황한 마음을 억누르려 했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결국 그녀는 단 한 문장만 말할 수 있었다. 제가 갈게요. 줄리아는 호텔 밖으로 재빨리 걸어나갔다. 노란 가로등 불빛도 차가운 서울의 밤 공기 속에서 그녀의 불안감을 몰아낼 수는 없었다. 그녀는 택시를 불렀지만 이번에는 회의나 호화로운 파티에 가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가 도착한 곳은 이찬원의 어머니가 치료를 받고 있는 병원이었다. 줄리아는 자신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확신할 수 없었다. 그를 마주할 용기가 있는지도 몰랐다. 하지만 단 한 가지는 분명했다. 가지 않는다면 결코 이 일을 바로잡을 기회가 없을 것이라는 사실이었다. 택시는 서울의 어두운 거리를 천천히 달렸다. 줄리아는 휴대전화 화면을 바라보았다. 여전히 돌아다니는 그녀의 영상. 분노에 찬 댓글 하나하나가 마치 칼처럼 그녀의 평판을 베어내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직업이나 이미지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다. 그녀는 인생에서 처음으로 진심으로 죄책감을 느꼈다. 병원 문이 자동으로 열리자 강한 살균제 냄새와 함께 차가운 공기가 스며들었다. 줄리아는 가방을 더욱 꽉 움켜쥐었다. 그리고 몇 미터 떨어진 곳에 서 있는 남자를 보다 발걸음을 멈췄다. 이찬원. 그는 검은색 후드티와 심플한 청바지를 입고 있었고 수면 부족으로 얼굴은 지쳐 보였다. 그는 그녀를 즉시 쳐다보지 않았다. 그녀를 남겨둘지 아니면 마주할지 고민하는 듯 보였다. 마침내 그는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은 조용했지만 더 이상 따뜻하지 않았다. 우리가 이렇게 빨리 다시 만날 줄은 몰랐네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소름 끼칠 정도로 차분했다. 줄리아는 목이 마르는 것을 느끼며 침을 삼켰다. 그녀는 결코 자신감이 부족한 사람이 아니었지만 지금 이찬원 앞에 선 그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줄리아는 말을 시작했지만 그 말은 가슴에서 막혔다. 이찬원은 오랫동안 그녀를 바라보다가 한숨을 쉬었다. 줄리아,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그 질문은 그녀의 얼굴을 때린 것처럼 충격을 주었다. 만약 이 상황이 사업회의였다면 줄리아는 쉽게 정당화할 수 있었고 날카롭게 주장할 수 있었으며 그녀가 만들어낸 어떤 이야기라도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병원의 차가운 불빛 아래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남자 앞에서는 그럴 수 없었다. 줄리아는 심호흡을 하고 입술을 깨물며 말했다. 사과하러 왔어요. 이찬원은 즉시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바라보았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예측 불허였다. 뭐가 미안한데요? 줄리아는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꼈다. 모든 것에 대해요. 비행기에서 제가 한 말, 냉소적인 태도, 그리고 제가 깨닫지 못했던 어리석은 편견까지요.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다 더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면서 당신을 판단한 것에 대해서요. 그녀가 병원에 들어온 이후 처음으로 이찬원의 표정이 살짝 바뀌었다. 용서가 아닌
반성의 순간이었다. 그는 팔짱을 끼고 머리를 살짝 기울였다. 사과하면 뭔가 바뀔 것 같아요. 줄리아는 궁지에 몰린 듯한 기분을 느꼈다. 당신이 저를 바로 용서할 거라고 기대하지 않아요. 그녀는 서둘러 말했다. 그냥 제가 틀렸다는 걸 깨달았다는 걸 알리고 싶어요. 그리고 더 이상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요. 이찬원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물었다. 사과한다고 상처가 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줄리아는 주먹을 꽉 쥐었다. 이찬원이 단지 자신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그는 자신이 아시아 가수라는 이유로 편견에 사로잡힌 대중문화와 음악계에서 멸시받았던 모든 순간, 과소평가받았던 모든 순간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 긴 목록에 또 하나의 이름을 추가한 셈이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어요. 줄리아가 작은 목소리로 인정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나 자신을 바꿀 수 있어요. 이찬원은 오랫동안 그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은 당신을 신뢰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가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정말 변화를 원한다면 그것은 당신의 행동을 통해 나타날 겁니다. 줄리아는 더 이상 아무 기대도 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때로 두 번째 기회는 즉각적인 용서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그럴 가치가 있음을 증명함으로써 오는 법이다. 이찬원은 돌아서서 어머니의 병실 문을 향해 걸어갔다. 하지만 문 앞에서 멈춰서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말을 이었다. 제 어머니는 제가 원한을 품는 걸 원하지 않으실 거예요. 하지만 당신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해요. 당신이 정말로 잘못했다고 느껴서 변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 당신에게 일어나는 일이 두려워서 변하고 싶은 건지. 그 질문은 줄리아가 병원을 떠난 후에도 오랫동안 그녀의 마음속에 남아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처음으로 바로 대답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다. 하지만 그녀는 답을 찾을 것이다. 말로가 아니라 행동으로. 줄리아는 혼란스러운 상태로 병원을 떠났다. 이찬원의 말이 피할 수 없는 질문처럼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다. 당신이 정말로 잘못했다고 생각해서 변하고 싶은 건가요? 아니면 당신에게 일어나는 일이 두려워서 변하고 싶은 건가요? 그녀는 대답할 수 없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옛날의 삶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는 것이었다. 그날 밤, 줄리아는 직장에서 일이 잘못될 때마다 늘 그랬듯이 미디어 위기를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하지 않았다. 대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일을 했다. 그녀는 호텔방에 앉아 컴퓨터를 켜고 이찬원에 대한 정보를 검색했다. 그녀는 그의 경력에 대해서만 읽은 것이 아니라 그가 겪은 여정에 대해서도 읽었다. 그는 16살이 나이로 고향을 떠나 낯선 무대에서 첫 몇 년을 보냈다. 당시 음악계는 아시아 가수들에게 그다지 우호적이지 않았고 그는 자신의 재능을 증명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했다. 무대 위에서 공개적으로 차별을 받았던 순간들, 언론에서 마케팅용 가수로 조롱당했던 순간들, 그녀가 비행기에서 그에게 했던 말들과 너무도 비슷한 이야기들이었다. 그리고 그는 무대 밖에서도 의미 있는 일들을 해왔다. 병원에 조용히 기부하는 일, 가난한 아이들을 위한 장학금을 마련하는 일, 한국 대중음악계의 새로운 길을 개척한 일들까지. 그는 대중의 기대와 편견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왔다. 줄리아는 목이 메이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단순히 충동적인 실수만을 한 게 아니었다. 그녀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 자체가 잘못되어 있었던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줄리아는 회의에 나오지 않았다. 대신 호텔을 떠나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돌아갔다. 이번에는 이찬원을 만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자신이 해야 한다고 믿는 일을 하기 위해서였다. 그녀는 병원 대기실에 앉아 조용히 그의 어머니의 상태에 대한 정보를 찾고 있었다.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 몰랐지만 한 가지는 알았다. 그녀가 정말로 변하고 싶다면 말이 아닌 행동으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몇 시간 후, 줄리아는 병원 복도에서 이찬원의 매니저를 우연히 만났다. 그는 조심스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죠? 그는 의심 어린 목소리로 물었다. 줄리아는 심호흡을 했다. 도움을 드리고 싶어요. 매니저는 눈을 가늘게 뜨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도움이요? 치료 비용이나
최고의 의사를 찾는 것에 대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을지 몰라도 의료 산업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인맥이 있어요. 매니저는 그녀가 정말 진심인지 알아보려는 듯 오랫동안 그녀를 바라보았다. 마침내 그는 한숨을 쉬었다. 이럴 필요 없어요. 이찬원 씨 가족은 동정이 필요 없습니다. 저는 동정심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에요. 줄리아는 즉시 대답했다. 그에게 빚이 있어서 그랬어요. 사과만 한 게 아니라 진심으로 미안하다는 걸 증명하기 위한 행동이었어요. 매니저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은 약간 부드러워졌다. 나는 그 말을 전하겠습니다. 하지만 결정은 이찬원 씨의 몫입니다. 줄리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즉각적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다. 그녀는 계속 노력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 후 며칠 동안 그녀는 회의에 복귀하지 않았고 직장에도 돌아가지 않았다. 대신 서울에 남아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며 도움을 주었다. 그녀는 뇌졸중 전문의가 있는 사립병원에 연락해 이찬원의 어머니 사례를 검토하도록 했고 치료 옵션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여러 의료기관과 접촉했다. 그리고 그녀는 누군가의 인정을 바라지 않고 그 모든 것을 해냈다. 어느 늦은 오후 줄리아가 병원 식당에 서 있을 때 그녀 뒤에서 깊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직도 여기 계세요? 줄리아가 뒤돌아보니 이찬원이 서 있었다. 그는 코트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지난번 만났을 때보다 눈빛이 부드러워져 있었다. 그녀는 그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그는 더 이상 그녀를 증오심에 찬 낯선 사람처럼 보지는 않았다. 줄리아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떠날 이유가 없어요. 아직 보상할 만큼은 못한 것 같아서요. 이찬원은 잠시 그녀를 관찰한 후 천천히 말했다. 당신이 보상할 필요는 없어요. 당신이 한 일을 정말로 이해하고 있는지 알고 싶을 뿐이에요. 줄리아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완전히 이해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노력하고 있어요. 두 사람이 만난 이후 처음으로 이찬원이 살짝 미소를 지었다. 덧없는 미소였지만 그녀가 지금까지 본 어떤 미소보다 더 진심이 담긴 미소였다. 그럼 계속 노력해보세요. 그는 그렇게 말하며 어머니가 계신 병실로 이어지는 긴 복도로 사라졌다. 줄리아는 그 자리에서 이상한 안도감이 가슴 속으로 퍼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며칠 만에 완전히 바뀌지는 않았지만 어쩌면 인생에서 처음으로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 후 며칠은 줄리아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리듬으로 흘러갔다. 화려한 회의도, 호화로운 파티도, 수백억 규모의 거래도 더 이상 없었다. 대신 그녀는 병원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의료진과 소통하며 시간을 보냈다. 처음에는 이찬원이 여전히 거리를 두었다. 그는 짜증난 것 같지는 않았지만 그녀에게 완전히 마음을 열지도 않았다. 줄리아는 그것을 이해했다. 그가 그녀의 말을 당장 믿지 않을 이유가 충분히 있었으니까.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용서를 구하지 않았고 빠른 수용을 기대하지도 않았다. 그저 옳은 일을 하고 싶었을 뿐이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녀는 그 어느 때보다 마음이 편안해졌다. 어느 날 오후 줄리아가 대기실에 앉아 있을 때 이찬원이 두 잔의 뜨거운 커피를 들고 들어왔다. 그는 말없이 그녀에게 한 잔을 건넨 뒤 조용히 그녀 옆에 앉았다. 줄리아는 놀란 마음으로 컵을 받았지만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다. 그들은 침묵 속에 앉아 간호사와 의사들이 분주하게 오가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잠시 후 이찬원이 조용히 말했다. 이 모든 일을 할 필요 없어요. 그의 목소리는 예전처럼 차갑지 않았다. 당신은 그냥 당신의 일로 돌아가서 이 모든 걸 잊을 수 있어요. 줄리아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손에 든 컵을 돌렸다. 아마도 잊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녀가 말했다. 나는 세상을 한 가지 방식으로만 보는데 너무 익숙해졌어요. 명예나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걸 잊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찬원은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제 어머니는 나아지고 있어요. 의사들은 회복 가능성이 높다고 했어요. 줄리아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그 말을 들으니 기쁘네요. 이찬원은 커피 한 모금을 마시고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감사합니다. 그가 그녀에게 그런 말을 한 것은 처음이었다. 줄리아는 그 말이 그녀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큰 의미를 가진다는 걸 깨달았다. 다시. 일주일 후 이찬원의 어머니는 병원에서 퇴원했고 가족들은 큰 안도의 숨을 내쉴 수 있었다. 이찬원은 대부분의 시간을 어머니와 함께 보냈지만 가끔 병원 카페에 앉아 건강 시스템에 대한 자료를 읽고 있는 줄리아를 멀리서 바라보았다. 어느 날 저녁 병원 복도에서 그가 조용히 물었다. 다음에는 뭘 할 건가요? 차가운 서울 바람이 봄의 기운을 몰고 오고 있었다. 줄리아는 잠시 말이 없더니 고개를 들었다.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더 이상 예전처럼 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찬원은 살짝 미소 지었다. 뭔가 배운 것 같네요. 줄리아는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많은 걸 배웠어요. 하지만 아직도 더 배워야 할 게 많아요. 이찬원은 오랫동안 그녀를 바라보다가 손을 내밀었다. 당신이 정말로 변하고 싶다면 지금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줄리아는 잠시 그의 손을 바라보다가 그것을 잡았다. 간단한 악수였지만 그 속에는 묵묵한 수락의 의미가 담겨 있었다. 완전한 용서는 아니었지만 그것은 확실한 시작이었다. 그날 밤 줄리아가 병원을 나섰을 때 그녀는 자신의 삶이 다시는 예전과 같지 않을 것이라는 걸 깨달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녀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유로워졌다고 느꼈다.